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 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입니다. 오늘이 실질적으로 3월의 첫 번째 날이죠. 어제는 폭설이 와갖고 강릉이나 그쪽 지방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꼼짝 못할 정도였죠. 일산도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비가 왔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는 눈으로 바뀌었는데 좀 집이 좀 약간 들이쳐갖고 새기도 했지만 그나마 좀 난 것 같아요. 정의 재판 얘기를 해볼까요? 정인이 재판에 나오는 심리분석관이라고 살인죄 근거 증언한다. 이렇게 이제 뉴시스에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고요. 검찰의 살인죄 적용 때 심리 분석을 검토했고 사건에서 양모 가해자죠.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밝힌다고 합니다. 3일, 내일 열리는 날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할 때나 치사였었고 살인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아예 송치를 수사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심리분석관까지 나와서 이 살인죄에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만약에 정리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검찰청의 심리분석관이 참여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어쨌든 참여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기소 후에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 저희와 통합심리분석 보고서 법과 분석과에서 검토한 이 부분, 특히 이제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 증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양모 장 씨의 변호인 쪽은 이 심리분석 결과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되는 걸 동의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증거 채택을 요구를 했는데 이 변호인 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을 작성한 당사자인 심리분석관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해서 전문가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심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당시 그러니까 범행 당일에 벌어졌던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이 주요한 동기를 통해서 재구성하는데 주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건 그겁니다. 우리 대검 심리 분석관들이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를 들면은 그의 말이라든가 당일날 했던 말이라든가 그리고 행동 그리고 처음에 이제 체포돼 왔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근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이 재구성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범행 당시에 있었던 팩트와 정황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 재구성된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상에서의 심리적 분석이 동반되는가, 그것이. 또 하나, 정인 양모가 이전부터 정인이를 떼왔던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대로 정황적인 형태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 심리분석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합심리보고서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가 그와 같이 심리생리검사 같은 거, 그리고 PAI 같은 이거 심리 유형에 대한 분석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보조적인 거고. 근데 어려운 건 그겁니다. 그런 지금 우리의 심리분석관들, 진술분석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정에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실력이 됐는가? 그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전에 있어서도 몇 개의 사건에서 특히 이춘재 사건도 그렇고 그런 사건들에서 참이 좀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정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양모의 어떤 상당히 분노에 가까운 어떤 행동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검 심리분석관들이 대검에 있는 그 과학수사부 밑에 있는 법과학 분석과 밑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부서로서 이 증거를 분석하는 부서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검찰이 기소하는 거에 반대되는 형태로, 아니면 그것의 다른 형태로 심리 분석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심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사부서 쪽에, 그러니까 기소와는 좀 다른 영역에 독립된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어정쩡하게 검찰청의 하나의 부서의 하나의 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글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검찰이 기소하고자 하는 그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을 때만 이제 나가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뭐가 잘못됐을 경우는 입 다물고 있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고, 또는 이 수사와 증거의 취득과 증거의 분석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장에서 나왔던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부서의 수사팀의 증거 또 방향과 다를 때, 그러면은 보통 그러면 그 수사를 방향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바꿉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수사부서와 증거 분석이 같은 계열상에 있을 때, 같은 어떤 지휘자의 밑에 있을 때에 이런 나타나는 문제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이런 증거 분석 중에서도 아주 예민하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증거 분석 부서는 수사부서 바로 밑에 있거나, 아니면 기소와 관련된 부분과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국가수를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이유도 그런 거고, 또한 미국에서도 크라임랩 범죄연구소, 복과연구소 같은 경우를 이 수사부서와는 별개로, 그리고 기소검사와는 별개로 두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판단할 때, 기소를 판단하고 수사를 판단할 때 서로 간에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금 이 경우는 뭐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쟁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심리분석 부분에서도 이 변호사들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변호사들이 이 보고서 자체를 그냥 증거로 채택에 동의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이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변호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정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들에서, 살인사건 이런 데에서 물적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물적 증거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물적 증거가 왜곡된 어떤 상태에서 심리분석관이나 진술분석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심리분석의 결과와는 다르게 또는 반대되게 증언대에 나가서 입증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를 제일 좀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심리분석의 어떤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심각한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과학적일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사나 기소의 그 하부 단위에 있게 되면은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은 목공이 포도청이 가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징계를 받고 잘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큰 문제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기소 검사는 지방 검사 이런 데를 독립관청으로 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독립관청이 아니라 검사, 뭐 부장검사 위부터 쭉 올라가서 검사 동일체원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검찰청이 하나가 전체로 검사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하나가 돼갖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실제의 증거와는 독립적으로 있는 거를 실제로 없는 거를 사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만큼의 죄를 짓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은 정황으로 몰아갖고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뭐 징역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징역 5년, 6년으로 풀려 만들거나, 또 그렇게 만들게 보이게 하는, 우리 같이 이제 판사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 사법농단을 통해 봤지만 상당히 그 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법 시스템화에서는 이 심리분석관이라든가 아는 증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위치라든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과학수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적어도 국무총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정도의 급은 돼야 된다. 즉 법무부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상위기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보다 아래쪽이 있으면 안 된다. 감사원 정도의 급은 돼야 된다. 대통령 직속까지는 아니어도 독립적인 이 정도의 것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과학수사위원회나 국가과학 뭐 수사위원회 같은, 국가과학수사나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그런 데는, 거기에는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대검 과학사부 같은 그런 부서의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고,
포렌식 센터 같은 그런 데도 역시 그쪽으로 배속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 왜? 늘 그러면 뭐 갖다 물어보고 해야 되느냐. 요즘 얼마만큼의 이 잔혹한 범죄자 아니면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있는데 언제 그 증거 분석을 하고 다시 갖다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매우 인식이 낮은 거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그냥 자기 수사의 어떤 방향에 증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기 수사의 어떤 방향에 증거를 갖다가 때려 맞춘 방식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했다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그런 그게 아니라 수사는 증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된 구현이 돼서 억울한 사람도 없고, 또 반대로 제대로 된 형태의 수사가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여태까지는 그 효율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분석 부서를, 아니면 이런 증거분석을 하는 부서를 이 수사부서의 밑에 아니면 그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정인이 사건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수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많이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못 느끼시는 상태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런데 실제의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는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검사들이나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거냐? 아니면 뭐 왜 말고도 모른 척하냐? 근데 여태까지의 그 관행적인 어떤 수사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그것을 판사들이 대략 두들겨 맞춰서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는 판사들의 양심의 판단. 그러니까 형사나 아니면 증거 분석하는, 그러니까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소나 수사를 대충 추상적으로 해도 판사들이 그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판결해버리니까 사실은 이 수사하는 쪽이나 기소하는 쪽에서 그렇게까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판사의 양심에 따라 양심은 없어야 된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사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전문적인 형태에서의 못할 것 같으면 배심원들의 도움을 받고, 꼭 판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엉터리 재판, 억울한 사람. 물론 반대로 대단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재판인지, 물론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강도고 강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죄를, 벌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잡아서 벌을 받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의 벌을 받게 하는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가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무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의 무게가 없으면은 실제로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정의?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잘해왔는데, 뭘 어떻게 잘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그걸 안 해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기소해야 될 걸 기소하지 않았고, 사실은 기소하지 말아야 될 걸 기소했고, 또 하나, 실제로는 어떤 재벌이 있는데 이 재벌은 사실은 형량이 5년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3년밖에 안 났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다. 아니, 최선을 다한 걸 누가 입증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계속 이제 이런 논란이 됐던 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일보에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검수사건 박탈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라고 하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저는 뭐 이제 퇴임 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 쪽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암중무색을 하는 과정에 그 시간 계획표상으로 지금 이게 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들이받으면서, 청와대를 들이받으면서 다시 이제 색깔을 내려고 하는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퇴임한 뒤에 법이 뭐 검사가 이 퇴임한 후에 아직까지는 뭐 퇴임 후에 뭘 공무단임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뭐 그리고 뭘 하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할 거지만은, 적어도 지금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는 수사권에 대한 분리,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법치주의 말살이니 졸속 입법이니 하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지 마라. 지금의 입법이 검찰 해체. 그런데 20년 넘게 자기가 권력 비리의 수사에 몸담았다. 그리고 대형 경제범죄, 그 특수부 검사로서의 굉장히 자긍심, 거악을 자기들이 다 했다. 이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의 자만심, 오만,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럼 제대로 했느냐? 실제로 본인이 했다고 하는 뭐 국정원 선거개입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규명이 됐습니까? 국정농단 사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어정쩡하게 재판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져나간 우병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기업 비자금 사건, 대선 자금 사건 제대로 했습니까? 정의의 무게는 제대로 측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특수검사는 우리는 열심히 잘했는데 왜 우리한테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 보자. 근데 그 판단하려고 하면 역시 이른바 이제 이 비리 세력의 뭐 저항이니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느냐. 대2는 수사를 한 대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소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니까 별건 수사가 되고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가 개업했을 때 가져갈 걸 생각하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정해놓고 수사하고 총량을 수사하고, 왜냐하면 기소한 법에 맞게끔, 그만큼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범죄 자체가 대단히 지능화 되고 아주 교묘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굉장히 밀접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나의 검사 같이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즉, 기소하는 쪽과 수사하는 쪽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될 사건은 전체 사건의, 범죄 사건의 95% 정도 됩니다. 즉 95% 정도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더 그리고 어떤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이 많고 특수부 사건이나 소위 말하는 거학 사건 5% 정도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을 여태까지는 한 사람의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잘 됐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즉 권력형 비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검사가 진짜 열심히 해서 두들겨 잡았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하는 수사관과 기소하는 검사가 오히려 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더 풍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검사가 사실은 자기의 뒷일을 생각하고 정치 나중에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기소할 때쯤 돼서 재벌 회장과 죄송합니다. 이 쇼를 친다고 하는 그 질문 말이죠. 어떤 딜을 해갖고 없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거 다 가져와 봐라. 수사 기록 컴퓨터해보자. 당신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수사 기소는 안 된다. 뭐 자기 죽어도 못한다. 뭐 아니 이게 죽어도 못한다가 아니지만 상당히 직을 걸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대단히 도덕적인 검사들이고 그들이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검찰총장의 입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하고 많은 어떤 이 사기 사건, 대한민국 사기 천국입니다. 성범죄 천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작은 사건은 경찰이 했고 큰 사건은 아니죠. 여태까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수사의 주체는 검사였어요. 오히려 경찰들은 거기 책임이 없어요. 왜? 수사의 주체가 아닌데 형사소송법상에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도 어떤 그 경찰이나 아니면 이 수사했던 사람도 제대로 된 논리를 대응 못하고 겨우 이제 뭐 조국이 윤석열을 반박했을 때 검치는 검치가 아니다라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이 논리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대부분의 이 선진국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때의 선진국의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수사의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교묘하게 말장난 치는 겁니다. 당연히 선진외국이라든가 많은 데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역할에서의 전문 수사관들은 당연히 수사를 할 겁니다. 단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면은 혼자 아니면은 같은 쪽에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기소에 맞게끔 수사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외국에 있어서 어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그거죠. 예를 들면 기소하는 사람의 직접 수사권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 검사가 이 다른
전문 수사관들과 팀을 이뤄갖고 전문 수사 부서와 팀을 이뤄 수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특검 같은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검사한테 수사 기소를 동시에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거죠. 그건 아주 제한 일시적인 형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직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것을 실제로는 약간 말장난을 통해서 허틀어 놓는 겁니다. 왜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지금의 검찰이 다 날아갈 거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검사 중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수사청으로 가는 거고, 그 이름을 뭘로 부르든 전문수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수사관이 되는 거고, 그들 중에 일부는 공소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인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인력이 지금 있는 검사가 다 옷을 벗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 반 이상은 옷을 벗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000명 넘는 검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인사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검사들은 자기의 역량에 맞게끔 전문 수사부서에 부장급으로 그 리더로 다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사한 거를 기소 검사한테 와 같이 하는 그런 협업 시스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눈을 속이려고 하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검사들을 다 죽이고 새로 말하자면 경찰에 있는 수사관들 이런 사람, 아니면 변호사, 민변 변호사 이런 애들로 해서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즉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수사청에 상당수의 그 구성원들은 지금의 검찰청의 검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 수사 전문가들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찰청에서 다시 또 올 사람 오고, 또 민간에서 차출한 사람 뽑을 사람 뽑고, 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세무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수사청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들의 다수는 당연히 검사들일 겁니다. 근데 왜 윤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나 아니면은 또 하나는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불안감을 대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의 이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다. 검찰의 영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소추기관 쪽에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라. 즉 반부패 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을 두는 식으로 분리할지언정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반부패 영향을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반부패 검찰청이 있고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이렇게 있는데 지금에 있는 검찰을 이렇게 쪼개서 자기는 검찰총장이 되는 이런 형태죠. 지금의 그 검찰을 3-4배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반부패 수사청, 금융범죄 수사청, 마약범죄 수사청이 되고 공소청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빵을 날린 거죠.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 사람의 이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게도 본인의 나중에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딱히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상당히 이런 논리가 아주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사들이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잘 싸발라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네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지금 로스쿨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로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 로스쿨은 거의 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총량으로 규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의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정원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한 몇 퍼센트? 3,000명.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 이런 데에서 대부분 붙고, 지방에 있는 붙지 않고. 숫자로 자르지 말고 절대 점수로 해라.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주고 거기서 살아남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그들의 실무 수습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의 법정에서의 어떤 정관 예우를 없애고, 실제로 법정에서 여러 가지 공개 재판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고 변호사 시험을 정상화한다. 변호사 시험 정상화는 아까 그거고요. 로스쿨 교육은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험 합격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거 대부분의 어떤 로스쿨들은 기본법 위주. 원래 로스쿨은 그게 아니죠. 기본법은 최소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특별법 형태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취지가 엉망으로 돼가고. 왜 그러냐? 변호사들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 싫어하니까. 실제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0%를 넘어야 됩니다. 지금 의사 시험 합격률이 95%는 없습니다. 대충 90에서 95 사이일 겁니다. 그 정도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 시험 합격했다고 의사가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도 역시 변호사 자격을 한 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 이런 데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로스쿨의 목적입니다. 지금 상태는 현대법 음서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서제도 얘기했더니 참 되게 답답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정민석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오늘부터 연세대 원주의대 해부학 교수의 조교수가 됐다. 아들이 순천향대 의대 졸업하고 아주대 의대에서 자기 도움으로, 이 사람 자기가 한 말인데, 의학버스를 받았다. 89년 9월생이니까 31살에 조교수가 된 셈. 이렇게. 아빠 찬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스펙을 지가 관리해갖고, 그리고 신경해부학 교과서의 공동저자라든가 학술 논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학술 논문 34개 중에 아버지와 공동저자 올린 게 20개나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또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조국 욕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그 댓글 달리는 게 누가 누굴 욕하느냐, 그렇게. 참 대한민국의 이 가진 자들, 아니면 이런 지식인들 참 못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 아들이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눈치가 있어야죠. 요즘 얼마나 자신의 지위를 자신 대물림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근데 대놓고 자랑질을 하고 자기가 아주대에서 자기 도움으로 학위 의학 박사를 받았다는 거. 의학사 박사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학술지에 전월에도 뭐 내야 되는데 그걸 또 공동저자했는데 일저자를 자기 아들로 했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지가 한 거지 않습니까? 31살에. 참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이 사람뿐이겠느냐. 세상에 다 그런 없는 사람은 사실 뭐 기회도 못 얻는 거죠. 좀 씁쓸하고 좀 기가 막히고 아까 또 이거 기사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참 그러니까 이 눈치가 없어도 저렇게 눈치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도 저렇게 부끄러움이 없나? 이게 뭐 이 사람이 무슨 해부학 교수라고 하니까 아마 부검이겠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 형사 사건에 그래도 부검을 해왔던 사람일 텐데 저런 사람이 부검을 한 사건이 부검 보고서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그냥 의구심도 들어봤습니다만 씁쓸한. 오늘 뭐 윤석열 얘기는 많이 했네요. 조금 이따가 다른 거 좀 할까요? 예.